너가 나한테 생활비 준다고 거짓말했니? 단 한 푼도 준 적 없으면서 대체 언제 줬다고?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새언니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만 노렸어. 결혼 전부터 집 사달라고 했고, 오빠 실직하니까 엄마 돈 빼내고 집까지 팔라고 했잖아. 그건 다 오빠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가게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 가게 더 잘 되면 다시 어머니 모시고 살 계획도 하고 있었어요. 오빠를 위해서? 그럼 왜 엄마는 쪽방에서 청소 일하시게 내버려뒀어? 왜 오빠한테 생활비 보낸다고 거짓말했어? 너 때문에 내 남편이 혼자 죽었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엄마! 이거 놓으세요.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더니 미치셨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왜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며 싸우는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이들의 사연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한 번의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선우와 지연의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시작되는 듯 했다. 선우의 부모님은 아들의 결혼 소식에 기뻐하며 일찍부터 신혼집 전세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 요즘 집값이 워낙 올라서 집을 사주기는 어렵지만 전세집 하나는 구해줄 수 있단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든든한 지원을 약속했다. 선우는 안도하며 지연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우리 부모님이 전세집 구해주신다고 하셔. 조건 좋은 곳으로 알아보고 계시대. 그는 부모님의 배려에 감사하며 지연도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전세집을 구해준다고. 지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불만이 가득했다. 선우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닌 걸 알기에 더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집은 시댁에서 사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집들은 다 그렇게 하던데 우리만 왜 전세로 시작해야 해? 선우는 당황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집을 사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우리 부모님도 노후 준비하셔야 하고 집값도 너무 올라서 전세라도 구해주시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인데. 하지만 지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나는 전세로 시작하는 게 싫어. 결혼하면 내 집이 있어야지.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집 해주실 능력들도 되시잖아. 아버님 퇴직하고 퇴직금도 꽤 많이 받으셨다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내 친구들은 다 시댁에서 집 사준다고 하던데. 아파트든 빌라든 매매로. 선우는 설득하려 했다. 지연아, 요즘 집값이 얼마인지 알아?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하나가 10억이 넘어. 전세금도 만만치 않은데 전세로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모아서 나중에 집을 사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데?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내 친구 수진이는 시댁에서 3억짜리 빌라 사줬어. 민지는 신도시에 새 아파트 받았고. 왜 우리만 전세로 시작해야 해? 며칠 동안 이 문제로 두 사람은 계속 부딪혔다. 선우는 현실을 말했고 지연은 자신의 기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새로운 제안을 꺼냈다. 오빠,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우리 전세집 들어가지 말고 집 살 때까지 오빠네 들어가서 살면 안 돼? 지연의 목소리는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전세 보증금도 아낄 수 있고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잖아. 그렇게 돈을 모으면 빨리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어머님, 아버님도 같이 살자 하면 좋아할 것 같아. 겉으로 보기에는 합리적인 제안이었다. 전세 자금을 아껴서 집을 사는 미천으로 삼고 생활비도 절감하며 효도도 하겠다는 일석삼조의 계획처럼 들렸다. 지연은 마치 모두를 위한 윈윈 전략인 양 포장했다. 하지만 선우는 불안감을 느꼈다. 지연의 눈빛에서 다른 의도를 읽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절약 제안이 아니었다.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 부모님께 지속적으로 집을 사달라는 압박을 가하겠다는 계산된 전략이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무언의 눈빛으로 혹은 은근한 말로 집 구매를 요구할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자리 잡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빠 엄마가 불편하실 수도 있잖아. 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가 불편해? 우리가 효도하는 건데. 결혼하고 오빠 나가 살면 더 서운하실 거고 그 큰 집에 두 분이랑 오빠 동생 셋이 사시는 것보다 우리도 같이 살고 싶어 하실 거야. 지연은 자신만만했다. 선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미 전세집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모님께 어떻게 이 말을 꺼내야 할까? 지연의 제안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알면서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두 사람 사이에 그리고 양가 사이에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연은 전세를 거부했고 대신 시댁의 삶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했다. 이것은 절약이 아니라 계산된 침투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집은 시댁이 사주는 것이라는 그녀의 확고하고 시대착오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결혼 후 지연은 계획대로 시댁으로 들어왔다. 처음 며칠은 모두가 조심스러웠다.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를 배려하며 이것저것 챙겼고 선호는 아내와 부모님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 회사 다니잖아요. 맞벌이인데 집안일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요. 지연은 퇴근 후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부엌에서는 시어머니가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처음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지연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주말에도 빨래를 개지 않았고 청소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선호 오빠도 안 하는데 저만 왜 해요? 지연은 당당했다. 선호가 집안일을 하지 않는 것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 역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논리였다. 시어머니는 답답했지만 참았다. 아들 부부의 금슬이 깨질까봐, 며느리와 갈등이 생길까봐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집안일을 혼자 감당하며 이것이 며느리가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지연이 자신의 속옷과 운동화까지 빨래 바구니에 넣어두고는 시어머니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어머니, 제 빨래도 좀 해주세요. 저 요즘 너무 바빠서요. 그리고 요번 주 회사 야유회가 있어서 그때 신어야 할 운동화라서 오늘 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속옷까지 시어머니에게 빨래를 시키다니. 이것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였다. 지연아, 너 속옷은 너가 빨아야지. 그리고 나도 오늘 낮에 약속 있는데 당장 오늘 운동화 빨아달라고 하면 어떡하니?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요? 오늘 무슨 약속이신데요? 약속 시간 나가기 전에 오전에 하시면 되잖아요. 운동화 빠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럼 제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해다 떨어진 저녁에 빨래할까요? 지연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냐는 듯한 표정이었다. 집에 있던 선호 여동생 은지가 새언니와 엄마의 대화를 들었다. 은지는 분노했다. 새언니, 이건 아니지 않아요? 저희 엄마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맞벌이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자기 속옷도 못 빨아요? 그건 상식 이전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새언니가 필요한 운동하면 진작 빨았으면 됐잖아요. 엄마 약속 있으시다고 하잖아요. 세상에 자기 시어머니한테 속옷이랑 운동화 세탁시키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지연은 은지를 차갑게 쳐다보았다. 그럼 아가씨가 좀 할래요? 어머니야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신 분인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가씨가 할 거 아니면 껴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내가 그래도 오빠랑 결혼한 사람인데 너무 나한테 버릇없이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버릇이요? 그럼 새언닌 우리 엄마한테 예의 있게 행동했어요? 은지가 소리를 지르자 지연은 선호에게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아가씨가 나한테 버릇이 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야. 나는 시부모님 모셔 사느라 눈치 보이고 힘든데.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에게 매달렸다. 선호는 난처했다. 아내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 은지야, 너가 좀 심했던 거 아니야? 지연이도 적응하는 중이고. 나랑 결혼한 사람이면 그래도 너 윗사람인데. 오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새언니가 엄마한테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은지는 황당했다. 하지만 지연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는 일단이니까 어머니께 집안일 부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딸을 바라보다가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아들 부부의 행복을 원했던 그녀는 결국 딸에게 말했다. 김은지, 너 새언니한테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 얼른 출근들이나 해. 아침부터 정신없어 죽겠네. 은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래, 나만 빠져주면 되지. 알아서들 잘 사세요. 결국 은지는 그날 집을 나갔다. 어차피 회사 출퇴근이 불편해 회사 기숙사로 들어갈까 했는데 이참에 잘 됐다 싶어 회사 기숙사에 들어갔다. 며칠 뒤 시누이 은지가 집에서 나가고 며느리 지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시댁은 온전히 자신의 영역이 되었다. 방해물은 제거했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으며 남편은 자신의 편이었다. 시댁은 점점 지연의 페이스에 말려들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일 하나 하지 않으면서도 당당했고 시어머니를 부리며 종처럼 대했으며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겨우 결혼 몇 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결혼 1년 만에 선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었다.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았지만 34세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실직은 그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어떡해. 나 이제 어떡하지. 선호는 좌절했지만 지연의 반응은 달랐다. 당신이 실직했으니 당분간 내 수입으로만 살아야겠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를 기대하는 빛이 역력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처지가 안타까웠다.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선호는 날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좀처럼 연락이 오지 않았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가족 모두가 지쳐갔다. 그때 지연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선호 씨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취직이 안 되니까 자존감도 떨어지고. 차라리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어떨까요? 무슨 가게?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카페 같은 거요. 요즘 카페는 잘만 하면 돈도 되고 선호 씨가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잖아요. 자영업이면 나이 제한도 없고요. 지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창업 자금이 문제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지연은 머뭇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아버님 퇴직금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선호 씨한테 가게 차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가게가 잘 되면 다 갚을게요. 시어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아버지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건데. 그리고 네 시아버지는 반대할 거야. 어머니, 저희가 잘 되면 다 갚을 테니 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저희도 이 집에서 계속 얹혀 살 수는 없잖아요. 가게가 잘 되면 저희 나가서 살 수 있고
돈도 벌어서 효도할 수 있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며칠간 지연은 시어머니를 설득했다. 아버님께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하잖아요. 어머니가 먼저 도와주시고 나중에 성공하면 그때 말씀드리면 되죠. 아버님도 아들이 성공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마음 약한 시어머니는 결국 무너졌다. 아들의 좌절한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며느리의 간곡한 설득에 판단력이 흐려졌다. 그녀는 남편 몰래 통장에서 남편의 퇴직금을 인출했다. 선호야, 이걸로 작은 카페 하나 차려봐. 엄마가 도와줄게.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다. 선호는 놀랐지만 지연이 옆에서 재촉했다. 여보, 어머니 마음 받아. 우리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하자. 선호는 동네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 처음 2달은 신기함에 손님이 제법 왔다. 하지만 카페 운영 경험이 전혀 없던 선호는 재고 관리도 인건비 계산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연은 남편 가게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당신 가게니 당신이 알아서 해. 반년이 지나자 매출은 급감했다. 월세와 재료비,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결국 카페는 문을 닫았고 아버지의 퇴직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시아버지가 통장을 확인하고 진실을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다. 당신이 내 퇴직금을 몰래 빼서 애들한테 줬다고. 그 가게가 그럼 우리 돈이라고. 그럼 어떻게 선호가 취직도 안 되고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매일같이 싸웠다. 시댁은 그날 이후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카페 폐업 후 선호는 다시 백수가 되었다. 아버지의 퇴직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는 소파에 누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시아버지는 아들의 무책임함과 아내의 배신에 분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시아버지는 아들 내외와 말도 섞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괴로워했다. 하지만 지연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여보,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야 해.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남편에게 속삭였다. 카페는 규모가 너무 작았어. 식당을 차려야 해. 제대로 된 한식당이나 고깃집 같은 거. 무슨 돈으로? 선호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아버님, 어머니 집이 있잖아. 지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 집 팔면 최소 몇 억은 나올 거야. 그걸로 제대로 된 식당 차리면 대박 날 수 있어. 선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아버지 평생 일하시고 퇴직한 퇴직금도 내가 다 날렸는데. 집까지 건드리면 아버지가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게다가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 뭐 20평대 빌라나 그런 데로 이사 가던가. 집이 솔직히 너무 크긴 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야지. 지연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지연은 다시 시어머니를 공략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선호 씨가 요즘 우울증까지 생긴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카페는 제가 봐도 너무 작았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식당을 차려줘야 해요. 지연아, 그런데 그럴 돈이 어디 있니? 시어머니가 난처해하자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집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집을? 그건 절대 안 돼. 그럼 우리 당장 어디서 살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어머니. 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지금 아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돈이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집은 나중에 다시 살 수 있지만 아들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며칠간의 설득 끝에 시어머니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연은 더욱 압박했다. 어머니가 아버님을 설득하세요.
아버님도 아들 생각해서 결단을 내리셔야죠. 그리고 솔직히 지금 저 혼자 경제 활동하고 어머님, 아버님, 선호 씨 3명이 백수인데 저희가 이런 큰 집에 사는 게 말이 돼요? 차라리 집 팔아서 작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로 이사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머니 너무 욕심만 있으신 거 아니세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또 흔들렸다. 사실 아들이 백수가 되고 며느리가 혼자 회사를 다니는 거에 아들이 더 기죽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었다. 시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선우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우리가 집 크기를 좀 줄여서 그 돈으로 이번엔 식당을. 당신 미쳤어? 우리는 어디 가서 살라고. 무슨 기회를 뭔 식당을 차린다는 거야? 제정신이야? 시아버지는 단호했다. 여보, 그래도 아들인데. 시어머니가 애원했지만 시아버지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러자 지연이 나섰다.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냉랭했다. 아버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이혼하겠어요. 뭐? 시아버지는 어이가 없었다. 네,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할 거예요. 지연은 차분하게 말했다. 저희 결혼할 때 제가 가져온 것도 있고 원래 저희 전세자금 대주려고 했던 것도 있잖아요. 당연히 절반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도 제가 받을 게 있어요. 시아버지는 분노를 하였다. 뭐? 이혼? 너가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아니요, 협박이라뇨. 선우 씨 지금 몇 년째 자리 못 잡고 제가 혼자 가장 노릇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버님은 저한텐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예, 지연아, 그래도 이혼이라니. 엄마가 식당 차려줄 테니까 이혼 얘기는 하지 말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지연이를 달래주었다.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더 냉랭해졌다. 시어머니는 결심을 하였다.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이혼해요. 당신이 힘든 자식들 나 몰라라 하고 하는 모습에 정 떨어졌어요. 나는 이혼해서 재산 분할하고 우리 선호 도와줄 거예요. 우린 이혼해요. 뭐? 이 여자가 미쳤구만. 그래, 이혼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이혼하자 하면 아들 선우를 도와주고 할 줄 알았지만 남편도 이혼을 동의해 시어머니는 충격에 빠졌다. 겉으로는 부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 같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아버지가 재산의 절반이라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혼하면 재산이 반으로 나뉘고 적어도 자신의 몫은 며느리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나중에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고 조용히 재결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에 무너졌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그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 집을 포함한 재산의 절반이 시어머니에게 돌아갔다. 약 4억 원 정도의 가치였다. 지연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이제 선우 씨한테 식당 차려주실 수 있죠? 어머니 돈으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강요가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상처받은 마음을 아는 채 또다시 며느리의 감언이설에 무너졌다. 그래. 선우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지. 그녀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 중 3억 원을 아들에게 건넸다. 선우는 그 돈으로 번화가에 한식당을 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경영 능력도 요리 실력도 장사 감각도 없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이혼 후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치를 떨었다. 아내는 상처를 안고 있었고 재산의 절반은 결국 며느리의 책략대로 아들과 가게를 차리고 그는 자신이 너무 늦게 깨달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혼 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각자의 길을 걸었다.
시아버지는 재산 분할로 남은 돈으로 외곽에 작은 원룸 오피스텔을 구했고 시어머니는 변두리의 낡은 빌라에 월세로 들어갔다. 30년 넘게 함께 살던 집은 사라졌고 두 사람은 각자 외로운 노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선호와 지연은 처갓집으로 들어갔다. 지연의 부모는 딸의 말만 듣고 사위 집안을 무능하고 이상한 사람들로 여겼다. 우리 딸이 고생이 많았어. 장모는 딸을 끌어안으며 위로했다. 선호는 어머니가 돈으로 번화가에 한식당을 열었다. 이번에는 달랐다. 우연히 만난 경력 많은 주방장을 채용했고 그가 메뉴 개발부터 재료 관리까지 모든 것을 책임졌다. 선호는 홀 관리에만 집중했고 지연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 일을 같이 도왔다. 신기하게도 식당은 성공했다.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6개월 후에는 월 순수익이 1,000만 원을 넘어섰다. 1년이 지나자 매출은 더욱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여보, 우리도 이제 작은 빌라라도 사는 게 어때? 지연이 말했다. 우리 집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두 사람은 식당 근처에 20평대 빌라를 대출을 껴서 매입했다. 드디어 자신들만의 집을 갖게 된 것이었다. 처갓집에서 분가하는 날, 지연은 승리감에 가득 찬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흘러갔다. 식당이 안정 궤도에 오르자 김선호는 어머니 생각이 났다. 지연아, 우리 이제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엄마 모시고 살면 어떨까? 엄마 혼자 계신데 얼마나 힘드시겠어. 아직은 힘들 것 같아. 집도 좁고 우리도 아직 자리 잡는 중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는데 돈 더 모아서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그때는 당연히 같이 살아야지. 김지연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선우는 아쉬웠지만 아내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생활비는 매달 드리는 거지. 우리가 엄마 돈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하지. 내가 매달 보내고 있으니까 당신은 식당 일에 집중하고. 지연이 말했다. 선우는 아내를 믿었다. 그는 매달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라고 지연에게 부탁했다. 꼭 챙겨서 보내줘. 알았어, 걱정 마.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지연은 단 한 푼도 시어머니께 보내지 않았다. 남편이 물어보면 이번 달도 잘 보냈어.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던데? 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시어머니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며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새벽 5시에 일어나 여러 건물을 돌며 청소를 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아들 가게 차리는데 다 주고 월세 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썼으며 남은 돈은 생활비로 조금씩 쓰고 있었다. 선우가 식당 잘 된다던데. 시어머니는 혼자 중얼거렸다. 아들이 바쁘니까 연락도 못하는구나. 그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추운 겨울 차가운 물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무거운 쓰레기를 나르던 시어머니는 허리 통증과 관절염으로 고생하기 시작했다. 병원비가 아까워 참다가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집을 나가 회사 기숙사에서 지냈던 선호의 여동생인 은지는 부모님 이혼 소식과 엄마의 돈으로 오빠의 식당이 차렸다는 소식을 듣고 오빠와 새언니가 얄미워 연락을 안 하고 살았다. 하지만 어머니가 걱정되어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다가 충격을 받았다. 엄마. 은지는 낡은 월세 빌라의 쪽방에서 누워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방은 곰팡이 냄새가 났고 어머니는 야윈 얼굴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지야. 시어머니는 딸을 보자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이렇게 됐어? 오빠는 뭐 하는 거야? 식당 장사도 잘 된다며. 엄마 이렇게 사는 거 몰라? 은지는 분노했다. 선우는 바쁠 거야. 나는 괜찮아.
시어머니는 아들을 감쌌다.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엄마 상태 심각해요. 빨리 오셔야 해요. 시아버지는 망설였다. 이혼한 아내를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딸의 다급한 목소리에 그는 결국 아내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작은 쪽방에서 야윈 모습으로 누워있는 아내를 본 순간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 왜 이렇게 됐어? 여보.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당신은 잘 지냈어요? 시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는 마침내 진실을 고백했다. 사실은 이혼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 선호네가 계속 우리한테 기대려는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아서. 당신도 매일 마음 약해져서 선호네 도와줄 생각만 하고 최소한 절반이라도 지키려고 당신한테 나중에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꼴이 뭐야 대체. 시어머니는 충격에 몸을 떨었다. 그럼 당신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요. 나는 당신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시아버지는 아내를 끌어안았다.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다시 함께 살아요. 노부부는 30년 넘게 함께한 삶을 되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재결합을 약속했고 시어머니는 그제야 남편의 진심을 알았다. 남편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 했던 것이었다. 은지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오빠와 새언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오빤 미친 거 아니야? 엄마가 오빠 가게 다 차려줬는데. 어떻게 엄마가 이렇게 살게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못 참해. 엄마, 아빠 요번엔 나 말리지 말어. 은지는 씩씩대며 선호의 식당으로 찾아갔다. 점심시간이 한창인 식당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앉아 음식을 먹고 주방에서는 주문이 쉴 새 없이 들어왔다. 선호는 홀을 돌아다니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지연은 카운터에서 계산을 받고 있었다. 성공한 식당의 모습이었다. 문이 열리며 은지가 들어섰다. 그녀는 바글바글한 식당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는 쪽방에서 병들어 누워 있는데 오빠는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은지야. 선호는 여동생을 발견하고 반가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야, 진짜 오랜만이네. 어떻게 온 거야? 점심은 했어? 오빠. 은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선호는 동생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무슨 일이야? 지금 한창 점심시간대라서 바쁜데. 그럼 기다릴게. 은지는 식당 구석에 앉아서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다 빠져나가고 선호는 그때서야 웃으며 동생에게 다가갔다. 은지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알아? 엄마, 나도 요새 식당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뵀는데. 우리가 매달 생활비 드리고 있어. 엄마 만났니? 선호가 대답했다. 생활비? 은지는 비웃었다. 오빠, 엄마가 어디서 뭐 하시는지 알아? 쪽방에서 혼자 계시면서 건물 청소 일하시다가 지금 허리도 못 펴고 누워 계셔. 관절염에 허리 디스크까지 와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신다고. 선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청소 일을? 그럴 리 없어. 우리가 생활비 주는 게 부족하셨나? 처음에는 우리도 힘들어서 100만 원씩 보냈는데 요새 식당이 잘 돼서 200만 원씩은 보내거든. 지연이가 그리고 가끔 생활비 말고도 용돈으로 더 보낸다고 했어. 새언니한테 직접 물어봐. 은지가 소리쳤다. 지연이 카운터에서 나와 다가왔다. 아가씨,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새언니.
은지는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한테 생활비 보내신 거 맞죠? 언제 얼마나 보내셨어요? 지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매달 잘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거짓말 마세요. 은지가 소리쳤다. 그럼 언니 오빠가 생활비를 주는데도 엄마가 그렇게 그지같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연은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매달 보냈어요. 아가씨가 어머니 재정 상태까진 세세히 모르잖아요. 오빠. 은지는 오빠를 향해 소리쳤다. 새언니 말 믿을 거야? 엄마가 쪽방에서 아파 누워 계신다고. 직접 가서 확인해봐. 선호는 혼란스러웠다. 지연아, 정말 엄마한테 생활비 드렸지? 당연하지. 아가씨가 지금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갑자기 남의 영업장 찾아와서 왜 저러는 거야? 지연은 오히려 당당했다. 어머니한테 여쭤보면 알 거잖아. 지금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봐요. 은지가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선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몇 번을 걸어도 통화 연결음만 울렸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오빠, 제발 정신 차려.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 이혼해서 엄마 돈으로 가게 차려서 이렇게 잘 되면서 늙은 엄마 모른 척 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오빠한테 너무 실망했어. 하지만 지연은 끝까지 시치미를 뗐다. 아가씨, 어머니와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남의 부부 사이에 이상한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우리 이제 쉬었다가 저녁 장사하셔야 하니까 아가씨 그만 가세요. 선우는 갈등했지만 결국 동생에게 말했다. 은지야, 너가 무슨 오해한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엄마를 모른 척해. 물론 요새 가게가 바빠져서 엄마 못 찾아뵌 건 있었는데 우리도 엄마 서운치 않게 해드렸어. 은지는 고개를 저으며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며 식당을 나섰다. 지연은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카운터로 돌아갔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재결합을 앞둔 기쁜 마음으로 은지와 함께 시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 표정 보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은지와 시어머니는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두 사람은 시아버지가 사는 작은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은지가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상한데. 은지가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놀랍게도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엄마, 문이 열려 있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어두웠고 이상한 냄새가 났다. 여보. 시어머니가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안방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시아버지가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해 있었다. 여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갔다. 119. 빨리. 은지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아버지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뇌출혈입니다. 쓰러진 지 최소 10시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시아버지는 혼자 경비 일을 하며 고된 삶을 버텨왔다. 새벽부터 밤까지 건물을 지키고 퇴근 후에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식사를 했다. 아내와 재결합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참아왔다. 그날도 그는 새벽에 출근하려다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화장실로 비틀거리며 가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혼자였고 골든타임은 무정하게 지나갔다. 이틀 후 시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아내와의 재결합을 눈앞에 두고 가족과의 화해를 꿈꾸며 그는 외롭게 떠나갔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시어머니는 영정 앞에서 오열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당신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선호도 아버지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 지연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진정한 슬픔이 보이지 않았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다.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빠. 은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우리 아빠가 왜 돌아가셨는지 알아? 은지야, 너 또 무슨 소리야? 선우가 당황하며 말했다. 새언니 때문이야. 은지가 소리쳤다. 새언니가 우리 가족을 다 망쳤어. 결혼 전부터 집 사달라고 했잖아. 시댁에 들어와서는 엄마를 종처럼 부렸고 속옷 빨래까지 시키면서. 은지야, 지금 무슨. 선우가 변명하려 했지만 은지는 멈추지 않았다. 오빠가 실직했을 때 새언니가 뭘 했는데? 엄마를 꼬셔서 아빠 몰래 퇴직금 다 빼냈잖아. 카페 망하니까 이번엔 집 팔라고 했고 아빠가 거절하니까 이혼 협박했잖아.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그건 그때 상황이. 선우가 말끝을 흐렸다. 상황? 무슨 상황? 은지가 비웃었다. 그리고 새언니. 진짜 우리 엄마한테 생활비 준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선우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연이가 매달 드린다고. 거짓말이야. 은지가 소리쳤다. 엄마 통장 확인했어. 단 한 푼도 없었어. 엄마는 쪽방에서 청소 일하시다가 병들어 누워 계셨다고. 그때 안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다. 선호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은지 말이 맞아. 지연이가 단 한 번도 나한테 생활비를 준 적이 없어. 엄마. 선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너 아버지. 시어머니는 오열했다. 아버지는 재산을 지키려고 나랑 이혼한 거였어. 너네 둘한테 다 빼앗길까봐. 하지만 나는 그것도 모르고 또 지연이 말에 속아서 재산 분할 받은 돈을 너한테 줬지. 선호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다. 아버지와 나는 재결합하려고 했어. 다시 함께 살려고 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혼자 쓸쓸히 돌아가셨어.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머니, 그만하시고 진정하세요. 며느리가 주저앉아 울고 있는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하였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돌아보았다. 그동안 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다. 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너가 나한테 생활비 준다고 거짓말했니? 단 한 푼도 준 적 없으면서 대체 언제 줬다고. 지연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은지가 끼어들었다. 새언니 처음부터 우리 집 재산만 노렸어. 결혼 전부터 집 사달라고 했고 오빠 실직하니까 엄마 돈 빼내고 집까지 팔라고 했잖아. 그건 다 오빠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가게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 가게 더 잘 되면 다시 어머니 모시고 살 계획도 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변명하려 했다. 오빠를 위해서? 은지가 비웃었다. 그럼 왜 엄마는 쪽방에서 청소일 하시게 내버려뒀어? 왜 오빠한테 생활비 보낸다고 거짓말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지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너 때문에. 내 남편이 혼자 죽었어.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 시어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라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다. 엄마. 선우가 엄마를 말렸다. 이거 놓으세요. 어머니 아버님 돌아가시더니 미치셨어요? 지연은 시어머니를 밀쳤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게 다 사실이야?
너 단 한 번도 엄마한테 생활비 보낸 적 없어? 지연은 흐트러진 머리를 잡고 씩씩대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이, 그녀의 차가운 표정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가게 시작하게 된 게 다 엄마가 도와줘서 인 거 누구보다 잘 알잖아. 아니, 막말로 내가 왜 줘야 해? 당신 엄마잖아. 내가 왜 챙겨? 우리도 대출도 이제야 겨우 다 갚아가는데 어머니까지 내가 챙겨야 돼? 그럼 아가씨나 당신은 어머니 하나 못 챙겨놓고 왜 나한테들 난리들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선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자신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부모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들었으며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의 장례 후 선호는 지연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우리 이제 끝내자.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장례식 후 몇 날 며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 사랑은 이미 식었고 남은 건 상처뿐이었다. 지연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 이혼? 우리 더 이상 의미 없어.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잖아. 그 말에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선우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애초에 당신 능력 있었으면 내가 시집살이 같은 거 안 했어. 선우는 멈칫했다.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찌질한 인간 사람 구실하게 만들어줬더니 무슨 이혼이야? 내가 당신을 여기까지 만든 거라고. 당신 혼자 그 큰 가게 운영할 수 있었을 것 같아? 그 순간 선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지연아, 우리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결국 이렇게 됐어. 내가 너랑 어떻게 평생 살아? 지연은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걸로 하자. 근데 나도 손해본 게 얼마나 많은데? 이혼? 그래, 해. 대신 나도 받을 건 다 받을 거야. 이혼하면 당신이랑 살면서 손해본 건 다 보상받아야 하니까. 재산 분할도 정확히 하고 위자료도 청구할 테니 그런 줄 알아. 그녀의 태도는 마지막 남은 정마저 갈라버릴 정도로 냉혹했다. 이 순간 선우는 확신했다. 아내에게는 가족도 신뢰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의 결혼은 이렇게 끝을 향해 굴러갔다. 며느리의 탐욕과 무책임 그리고 끝없는 자기 합리화는 결국 모든 관계를 파괴했고 남편과 시댁을 이용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족을 이용해 얻은 이익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진심 없이 얻은 모든 건 언젠가 무너집니다. 가족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지막 울타리입니다.